자, 정치와이드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휴 동안 윤 대통령 부부가 예능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반려견들을 다루는 그런 예능 방송이었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이 붙은 것일까? 예능 출연에 기자회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지율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화면을 좀 소개해 드리죠. 최근에 결과가 공개됐던 몇 가지 지지율인데요. 일단 숫자를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인데 일단 흐름을 한번 봐 주시죠. 5월 첫째 주만 해도 3자. 근데 쭉 뭐가 오름세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 지금 5월 네 번째 주인데요. 44.7%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RN서치 조사인데요. 전체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분명히 보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또 다른 곳이에요. 1월 미터인데요. 밑에 이제 긍정평가니까 이게 지지율인데 역시 34.6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지금 40.0, 딱 40을 기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요. 그동안은 앞에 3자, 그런데 요즘에는 4자가 나오는 지지율 결과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그래프상으로는요, 올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지지율 상승, 어떤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걸까? 이걸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오름세인데 이게 완연히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드렸는데 신성범 전 의원과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두 분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쓰시라고 드렸는데 우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서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외교 성과다. 외교 성과인데 예. 그 외교 성과의 내용은 삼국, 세 나라,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 관계가 굳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안도감이 표현된 거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최근에 어떤 외교 행보, 뭐 방문도 많았거든요. 해외 순방도 있었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꽤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본 도쿄 예. 갔다가 미국 워싱턴 갔다가 다시 한국 왔다가 또 다시 히로시마로 이어지는 이 노선, 일본, 미국, 일본 이렇게 되는 이 삼국 관계의 안보 성과가 국민들이 볼 때는 맞아. 적어도 안보에 관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안보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기 시작했다. 예. 두 번째, 걱정되지만 중국과 러시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 문제로. 예.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외교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미가 공조해야 되고 한미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관계인 것 같다라고 현실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른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지금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만간 기자회견을 잡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꺼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당시에 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만인데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여당 내에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소통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참모들, 예. 대통령실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서의 작은 실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테고 대통령 본인도 아마 그게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자기 생각을 이미 정리를 했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는 전혀 기자회견을 선호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선호해야 된다고 봐요. 어.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다른 소통 방식이라고 약간 방어 옹호했던 분들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너무 소극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 자세였던 거죠. 우리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대통령의 장점이 저는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김두수 전 총장님께서는 지지율 오름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방송 노출인데 앞에 외교로 이렇게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난 약 한 달간 예. 엄청난 방송에 노출이 됐는데요. 아. 그것이 주요 외교 일정인데 예. 만약에 여기에서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 상당한 폭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성과를 얻었다기보다는 예. 노출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신성범 전 의원님의 분석과는 약간 결이 다르네요. 신성범 의원은 어떤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김두수 전 총장님은 그게 아니라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올라간 것뿐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보면 예. 양당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좀 악재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동봉투 사건도 있었고, 오.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했고, 이래서 예. 이제 치열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론조사를 표집하면 진보, 중도, 보수 이럴 때 보수가 좀 더 많이 이 ARS 이 여론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지지하는 이유도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 그러고요. 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외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외교의 성과라기보다는 노출이 많아지고 그 노출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보수 쪽에서 여론조사에 좀 더 많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완만하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진정한 성과를 인정받는다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 뭐 성과를 인정받으면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럼 50% 근접한 예, 상황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시적인 이런 지지율 흐름은 ARS에서는 방송의 주제와 노출 그리고 그 각 정당에 대한 긍정이나 호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은 표피적인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수혜를 본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예. 응답하는 그 여론조사 표집군들이 보수나 진보나 중도의 비율이 좀 더 일정하게 이렇게 예. 잡혀야 하는데 이런 때는 진보 쪽은 좀 이런 것을 대답하기 싫어하고 보수는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가 좀 이 조사 기간마다 좀 많이 상이하고 다른 예.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약간 답변을 꺼려하고 약간 숨어 있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사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단골처럼 써오는 게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유의 비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을 자꾸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 상승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이신데 좀 섭섭함을 느끼십니까? 뭐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계속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을 악재로 밀어넣는 정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율 상승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썼다면요. 저는 예. 진영 갈등이기 때문이다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이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거는 진영 갈등 때문이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 예. 모든 국정을 타파해 나가는 방식이 모든 사안들을 진영 갈등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요.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대통령이 전 국민
상대로 사실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보수 진영에서는 날리면으로 들었고요. 예. 진보 진영은 100% 바이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영 갈등으로 가지고 왔었던 거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민주 진영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 진영 간의 갈등이 존재해요. 예.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부권까지 행사하셨어요. 예. 본인의 공약까지 뒤집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결국에는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예. 이런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지지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예.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진영 갈등 때문에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그럼 진영 갈등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셨어요? 그럼 네. 진영 갈등이라는 거는 각각의 강 진영의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다 갈등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약간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같은 진영 갈등인데. 진영 갈등을 유발해서 대통령 지지를 올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잘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만 평가를 하자면 진영 갈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도 진영 갈등을 넘어서 예. 국민들께 지지를 받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사실 다 사용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께 살짝 약간 반성의 그런 말씀도 살짝 섞으셨어요. 신성범 전 의원께서 지금 아니, 표정 보니까 말씀하실 게 있네요, 아니, 지금. 진영 대결이란 말은 맞아요. 현재 상태를 예. 설명한 건 맞는데 이 지점에서 이 5월 말에 2024년 5월 말에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이나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 측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기존에 갖고 있던 안보 노선에 대한 걸 너무 뭐랄까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면은 예. 흐름을 못 본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대한 반일 공세를 가지고 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 같던데 제가 볼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미일 공조만 하더라도 진짜 세계사의 흐름을 좀 빨리 캐치하고 한 그런 담대한 정책적 구상인지 예.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반일 감정을 아직도 도외시한 무리한 시도였는지는 몰라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예. 하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예.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그래 일본하고는 어찌됐건 잘 돼야 된다는 건 있는데 방식은 세련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중적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민주당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 보면 결국은 반일로 몰아가고 반일 공세를 계속하는 게 먹혔던 예. 전례를 따르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약간 각각의 다른 분석들 조금씩 섞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미 뭐 연일 동안 방송이 됐죠.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예능 방송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입양을 하고 함께 또 동행하기가 쉬우니까 임기 내에 뭔가 정책이 나올까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다루는 반려견, 반려 뭐 이런 걸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와서 약간 어떤 정책적 얘기도 좀 꺼냈군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요. 좀 뭐 이런 기사도 좀 다뤄지니까
댓글도 달리고 어떤 의견들이 뭐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 농장 성향 드러내지 말자. 안내견도 정치 도구화. 이건 좀 비판하는 거네요. 옆에 보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두 분 모습에 너무 행복하다. 인간적이다. 이쪽은 이거 뭐 정치적입니까? 왜 정치 농장이냐? 여기는 인간적이다. 그리고 뭐 세롬이 얘기 훈훈하다. 이렇게 갈려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럼요. 일단 저혁진 변호사는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가 지금 뭐 정치 농장입니까?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다른 쪽에서는 아니 인간적이고 보기 좋은데 이겁니다. 자 저혁진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 이렇게 등장한 대통령 후보가 등장한 프로그램을 보고 반가우셨습니까? 아니면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밋밋하게 봤어요. 아 밋밋했다. 그 왜냐하면 이제 동물농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 동물을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하고 사람이 교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사실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두 분이 결혼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희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늦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뒤늦게 아이를 가지셨다가 예. 또 아이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예. 제 생각에도 그런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저도 이제 우리 딸이 그 강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키우고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하고 윤 대통령 김 여사의 경우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런 동물농장 같은 프로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몇 년 전에 예.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행복이 관련해가지고 출연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반려동물의 정치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제 삼는 자체가 그러니까 출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문제 삼는 자체가 정치화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반려동물 그 좋아하시네, 사랑하시네, 예. 뭐 보기 좋은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저런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양극화가 됐구나. 근데 단순히 양극화된 게 아니고 예. 굉장히 그 편협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반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정도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예.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 네.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 출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능을 나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이 저렇게 예능을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반영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저렇게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사실 저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다만 거부감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거부감이 사실 민주당에서 저렇게 안 좋게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포용과 통합의 정치보다는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조금 호응을 얻는 듯한 정책들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훈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께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게 아마 그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고언을 드리면 조금 더 통합의 정치를 좀 보여주시면 저런 훈훈한 장면을 두고도 정치화가 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저도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저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반려동물 정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거부감은 저도 그러나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진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뭐 은퇴 안내견 뭐 입양을 했죠. 그래서 얘기 보면 은퇴 안내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의견도 약간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서 저혁진 의원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과거 뭐 시장 시절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보세요. 2017년이면 이제 성남시장 당시인데 이때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여기도 이제 뭐 부부 이렇게 출연이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프로그램에도 잠깐 나왔다 그러죠. 이렇게 여기도 유기견 홍보대사 뭐 행복이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모습 이런 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또 공방이 있었어요. 한쪽에서 윤 대통령 부부 출연 걸 가지고 비판하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도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뭐 이래갖고 또 뭐 약간 싸움, 갈등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묘하게 갔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요. 뭐 이런 거는 뭐 아까 이제 정영진 변호사는 이제 진영 싸움이 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뭐라 그런다는데 일단 그거는 변론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짧게 좀 지금부터 소개드릴 거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른바 반려동물세라는 얘기가 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세요? 후보님 요즘 애견인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후보님 고양이도 키우시잖아요.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인데 반려묘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묘도 등록 의무로 하고요.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려고요. 우와, 그건 너무 괜찮은데? 등록하면 뭐 혜택도 있나요?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독일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고! 자, 뭐 관련 영상 보여드렸는데 우선 신송범 전 의원님하고 김주수 전 총장님께 지금 저 이른바 반려동물을 키우면 일정 부분 세금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른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뭘까요? 뭐 주민세, 자동차세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주기적으로 세금을 반려동물세라는 걸 좀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됐으면 상황이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 꽤 치열할 것 같은데 일단 신송범 전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게 애견세든 뭐 반려동물 사육세든 저는 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국세가 되든 지방세가 되든 간에 너무 많고 그게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공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저는 금액에 다가와 상관없이 금액은 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금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 네. 자, 김주선 총장님께서는 이런 세금은 좀 도입해야 된다. 아니다. 좀 빠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연히 세금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유기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입양할 때 입양에 따르는 자격을 획득하게 할 만큼 좀 규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유기견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요. 예. 또 이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물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세금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이렇게 뭐 아픈 이제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좋아 빨리 가라는 공약을 하고 안 지키는 게 맞는데 이런 거라도 좀 지켜야 그래도 애견인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른바 예를 들어 견주의 약간 책임감을 좀 높이는 차원 뭐 이런 걸로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크게 이슈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관련 법안도 이미 내 있어서 글쎄요 논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주제 몇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등장했네요. 사진이 있습니다. 내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조국의 인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 부산대모 의전원 이 얘기 같네요. 자, 그럼요.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뭐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북콘서트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정리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이거 문제됐죠. 입시에 영향 안 줬다.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적 없다. 그러면 문제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입시 관련해서.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받아칩니다. 이거 허위 주장입니다. 판결문 지금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거기 보면 다른 응시자들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결문이 못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뭔가 얘기를 하죠.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서 보세요. 그래서 기자들 향해서도 이거 보고서 좀 보고 기사 쓰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형사 판결 위 보고서 없는 상태로 내린 거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 다른 학생 당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또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김근식 여기 당협위원장 있죠? 국민의힘 소속에 후안 묻히다. 괴물이 아닌 사람이 됩시다. 이거 엄청난 비판을 가한 거잖아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비유를 하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포츠에 비유하면 이렇다는 거죠. 아니 약물 없이도 우승할 수 있으면 약물이 적발돼도 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부산대가 왜 입학을 취소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거는 전혁진 변호사하고 전영기 의원께서 좀 답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정답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를 끄는 거죠. 내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적 없다. 이 얘기를 꺼낸 조국 전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겁니다. 자, 우선 전혁진 변호사 무슨 생각입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건 조국 전 장관 생각이 아니라 전혁진 변호사 생각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게 건가요? 우기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예. 조국 교수 말대로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어요. 제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서울법대 교수였다고요. 조국 교수 말대로라고 하면 조민 씨는 정원 외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정원이 몇십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입학 취소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 한 명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예컨대 그 부산대 의전원 정원이 50명인데 50명에다가 그냥 그 추가 정원 외로 한 명도 뽑혔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저 말이 맞을 수 있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조민 씨의 의전원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전원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유급하고 휴학해가지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부잣집 딸한테 성적 나쁜 부잣집 딸한테 부잣집 학생한테 격려장학금까지 주어져가지고 그 교수가 문제가 됐잖아요. 격려장학금.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조민 씨가 의전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는가?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등교육법 34조에 6조가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은 총장은 반드시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부정행위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부정행위거든요. 어떤 자료가 거짓 자료냐? 위조 서류나 변조된 서류를 내면 거짓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교육법 34조 6에 따르면 위조 서류를 냈기 때문에 성적 같은 거 볼 거 없이 성적을 갖다가 이제 부산대 그 의전원 그 응시생 중에 1등을 했어도 그건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그 정경심 재판부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경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탈락한 누군가가 있었다. 조민 때문에. 그러니까 판결문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판결문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법 규정과 여러 가지 판례와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갖다가 한다. 제가 이제 조국 교수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수업도 한 과목도 듣지 않았지만은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이 판결문 1심 8결문에 그 부산대 보고서 내용이 반영 안 됐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또? 아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걸 다퉜어야죠.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재판에서 진 주제에 더군다나 조국 교수는 지금 실형 나왔다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조국 교수 정도 되면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돼요.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원래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그 항소심 뭐 계속 다투어 보라고 지금 구속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도저히 법률가라고 할 수도 없고 거의 그냥 부전여전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 물음표 나온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번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뭘 쓰시는데 내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 없다라고 얘기한 조국 전 장관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런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자, 전용기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신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정치 보복만 생각한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치 보복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정치 보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본인이 지금 그런 보복만 당하고 있다 이 생각만에 빠져 일단 있다. 거기에 우선을 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죠. 물론 조국 장관이 지금 굉장히 정치 보복에 휩싸여 있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해당 발언들이 나왔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그 첫 번째가 조국을 처음에 수사할 때는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털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동양대 표창장까지 간 것이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교수가 이제 실형까지 가는 이런 것이 온 거죠. 그렇다 보니 당연스럽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쟁에서 조국이 진 것이다라는 것에 기인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 많은 인사들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여기에서도 동양대 표창장이 실질적으로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부산대 조사위가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합격의 여부를 미치지 않았으면은 조민 때문에 다른 학생이 불합격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조국 예.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 뭐 조사위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선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정치 보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까지 가능하다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 이 생각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니까 이런 취지 설명이신데 신성범 전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이 논란이 된 이 발언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근거로 된 게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내가 그걸 인용해서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산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글쎄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100% 다 맞는 건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부산대학에서 대학 성적을 오기에서 잘못 적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는 게 부산대학교의 자체 내용도 제3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이는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제가 듣기에는 자 이러이러한 경력은 썼는데 실제 서류를 갖다 낸 것은 가짜 서류를 낸 것은 동양대밖에 없었다. 동양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안 미치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보세요 한번 이런 건데 영어만 잘했다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짜 서류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제출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딸은 뭐 쉽게 하면 우리 딸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어도 붙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죠. 아니, 서류를 잘못 위조 서류를 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모든 어떤 학생이든 간에. 근데 그 앞부분은 차치하고 그 우리 딸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친구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능력이 있고 자격이 충분한데 그러면 위조된 소리는 왜 낸 겁니까? 왜 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발상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연세 때, 저 나이 때 제가 뭐 비슷한 연배입니다만 아들, 딸 강남에서 도와준 사례는 많았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뭐 첨삭도 해보고 애들 도와주고 뭐 쓰는 거 문장도 봐주긴 했지만 저렇게 서류를 위조하거나 안 한 인턴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선후배한테 이야기해서 위조 도장 받았고 낸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심사 안 하잖아요. 감히 못 하잖아요.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입시 어떤 뭐 경쟁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요 뭐 입시인데 여기 보면 총 한 100명 조금 안 되게 뽑았대요. 근데 당시 조민 씨가 지원했던 그 수시 전형이 있는데 거긴 15명이 뽑히는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요 전형의 경쟁률이 보니까 3.4대 1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럼 한 3명 반 지원하면 1명만 붙고 나머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김준수 전 총장이. 그럼 분명히 이 전형에 조민 씨가 응시했던 이 전형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분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지금 15명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30명 이상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이 전형 떨어지신 분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심 판결은 저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허위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입학 자격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심 판결 이후에 나온 부산대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예.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서류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뭔가의 점수를 부여하거나 그 근거를 삼지 않은 서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된 심정으로 또 그리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딸이 그 입시에서 합격을 못할 사람이었느냐, 합격할 사람이었다. 예. 결과적으로 최종적 판결과 결과에 의해서 결국 자격을 잃었지만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남을 떨어뜨리고 당선된 건 입학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동양대 표창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결은 위조됐다고 예.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 누군가 합격했으면 누군가는 탈락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저 부분의 다툼 여부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이제 사과하거나 이러면 더 좋은데 일단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항소심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저것을 이제 유불리를 가지고 예. 너무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동양대 표창장 제출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뭐 결과적으로 보면 후회하겠죠. 그런데 그 부산대에서 자체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예. 2심 또는 이제 최종심에 대법원에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알려지고 기사를 보시고 좀 약간 깜짝깜짝 놀라셨다는 반응들 좀 있었고요. 글쎄요. 뭐 재판이 진행 중긴 합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리기는 하는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이거 역시 많은 분들이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시더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이었다. 그러면 이 면접관과 아빠는 아는 사이.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 문제가 됐던 이 아빠들. 방탄 면직 논란까지 일고 있다. 면직이면은 그냥 본인이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채용 비리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이렇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우선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이 부분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현직 사무총장 자녀의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아빠들의 셀프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이 지난해 3월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자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현 총장이었고 2020년 1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경력 채용될 당시 최종 결재자 역시 아버지인 김 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관위 간부 자녀, 아빠 동료가 만점 또는 최고점을 받대요. 면접관으로 가고 여기 보면 뭐 사무총장, 상임위원, 뭐 총부장 등등 자녀들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그리고 만점이거나 아니면 가장 높은 점수 줬다고. 뭐 높은 점수 줬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빠 동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걸 얘기해야 될까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는요, 약간 이게 뭐 이해 충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안 했답니다, 그냥. 그 왜 신고 안 했냐 그러니까 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규정 몰라서 했다. 근데 어떻게 다 모릅니까? 몰라도. 뭐 몇 명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도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자녀 채용, 선관위 간부 여성 모두 이해관계 신고 안 했다. 여기는 신고하게 돼 있대요. 사촌이네 친족 이런 경우 신고하라고. 근데 뭐 또 삭제됐다고 또 얘기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는 조직이.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 아빠 동료가 면접을 보고 뭐 만점을 주거나 뭐 높은 점수 줬다는 건데,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조직 내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영국에 옛날에 액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랬거든요.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았지. 알았으면서도 지금 알았다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냐면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11조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가족 채용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자기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공직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공직자인데 예. 첫 번째가 고위 공직자, 예. 두 번째가 채용 담당, 인사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기의 그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채용에 뭔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사실 선관위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 부처는 아니었는데 예. 지금은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예. 첫 번째로 선거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관위의 권한이 많이 세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무원들 다 세종시 내려갔잖아요. 예. 서울에 남아있는 공무원들 몇몇 공무원 안 되거든요. 선관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그 선관위의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중앙선관위의 위치 때문에 또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 뜻입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방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지금 국방부 서울에 있으니까 용산에 있으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성적도 높아졌다고요.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채용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예외는 어떤 예외냐면은 공채 합격한 거, 뭐 7급 공채나 5급 공채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직위에 있는 같은 직위와 직급에 있는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예컨대 7급을 7급으로 한다든지 8급을 8급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봐줄 수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기사를 갖다 보니까 다 지방직 공무원을 그 선관위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꿨는데 8급을 8급으로 했는데 불과 뭐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가 봤을 때 그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5월 18일 날 제정돼서 시행은 2022년 5월 19일이거든요. 시행되기 전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했냐면 그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것들로 규제를 갖다 했을 거라고요. 뭐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명예퇴직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퇴직하면 명퇴금 같은 거 나오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연금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게 되는 상관이 거죠.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그 지금까지도 꼼수를 피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막 높아지니까 선관위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구나. 지금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관위가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막강한 어떤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 관련돼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좀 발휘하잖아요, 거기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선거 관리를 일반 공무원이 하고 선거 때 특수 편성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긴 상설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공명 선거를 위해서 굉장히 상설화했고 그 상설한 덕분에 선관위가 젊은 사람 표현을 하면 꿀보직입니다. 가장 사람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진급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사실상 독립적 정부 조직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적 기관인데다가 지금 보면 8급으로 들어갔는데 7급으로 빨리 승진하듯이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진급이 빠른 곳이고 조직이 계속 확대되니까 그리고 선거 때만 바쁘지 일상에서는 또 일이 별로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공직 중에서 성장성이 아주 좋은 조직 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거가 여야 정치가 굉장히 격렬하다 보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너무 강조했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선거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규제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좋은 직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직장의 문제에서 선관위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긴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공명선거 문제와 채용 비리는 좀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이
이런 식으로 좀 길들이기, 자기 사람 싣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다 물러나라고 하면서 뭔가 이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채용 비리와 선거관리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렇게 갈림길에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지금 손들고 계신데요. 뭐 다른 내용 마저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이 아빠들이 지금. 그런데 아빠들이 논란이 됐는데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지금 사무차장, 사무총장. 그러니까 고위직이잖아요. 선관위에서. 거의 최고위직에 속하는 분들인데 면직 처리 예정이라 그래요? 그럼 면직 처리라는 거는 본인이 그만두겠다 해서 뭐 의원 면직 뭐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럼 징계 아닌 면직 처리가 되면 공직 재임용도 크게 문제가 없고 뭐 공무원 연금 수령 이런 거 다 문제 없이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의혹이잖아요. 비리 의혹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만약에 파면이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냥 스스로 그만두면 아무 문제가 없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비혐의가 있으면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자의적으로 면직이 안 되죠. 나 그만둘래 못 한단 말이에요. 사표를 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잖아요. 기다려 봐야 되니까. 근데 저 특이한 경우다. 근데 왜 선관위 말씀들 잘하셨는데 우리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잘 모르. 중앙선관위는 항상 대법관이 있어요. 대법관 중에 넘버 2나 3가 있어요. 대법원장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했느냐?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 두 번째 사무총장이 사실은 다 했어요. 몇 명을 3,000명 되는 직원을 다 운영했어요. 예산이 얼마냐? 4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은 17시도에 251개 시군구마다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심지어는 조합장 선거까지 다 위탁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저 견제를 하느냐? 아무도 견제 안 했어요. 감사원 견제 안 받겠다고 했어요. 감사원 감사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고 했고 국회도 손을 못 놓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기재부 총리실 전부 다 왜 안 받는다고 그랬죠. 논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우리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사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정리하면 위원장은 대법관에 와서 사인만 하고 가죠. 실제 이런 상임위원하고 사무총장이 처리했죠. 권한은 막강하죠. 예산 많고. 이런 데서 지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뽑는 과정에서 저렇게 생긴 거예요. 왜 좋은 직장이잖아요. 훨씬 더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의 안에서 골마 터진 거예요.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 굉장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요.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을 철저히 밝힘으로써 선관위를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이 본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에 불과하다. 이런 책임 방기를 하는 선관위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사실 이 땅에 아빠 찬스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개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김주수 전 총장은 뭐 꿀보직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지금요. 근데 꿀보직에 아빠 찬스를 통해서 들어간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조선시대 때나 보는 거죠. 황표정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친구가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찍어 넣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친다는 거 그 표현이죠. 현대판 황표정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빠 찬스 전수조가 필요할 만큼 저는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 공무원인 원래 수사 중이면 의원 면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징계성 면직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의원 면직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선관위가 굉장히 일을 안일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의원 면직이 아닌 징계성 면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관위는 아마 지금까지 나오는 뭐 알림이나 이거 보면 규정상 뭐 그렇게 이
퇴직자 이런 거 적용 안 받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식의 반응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뭐 법을 따르고 있다고 또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분명한 지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여야가 함께 받아들여서 이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법적 형사고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과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라라고 선관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아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겠지만 선관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인 분으로 해야 되는 거고 대법관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퇴하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 정부, 지금 정부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라는 이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정순신 인사참사 사건, 지난번 우리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논란이 나왔을 때도 한동훈 장관은 본인 사퇴 안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뭐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너무 과도하다고 일축을 했거든요. 여기에 여당도 가세해서 왜 한동훈 장관한테 사퇴를 요구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논란이 나왔을 때는 선관위원장을 압박하는 거는 이건희 정부 여당이 굉장히 좀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선관위원장을 내년 총선 전에 본인들이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동이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거 신성문 발언 드릴게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선관위원장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전현기 의원께서는 이거 뭔가 의도 있다 지금 자꾸 압박하는 이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선관위가 저 정도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누가 문제가 됐었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관례였는데 대법관 임기가 끝났으면서도 선관위원장 계속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임이 누구였냐면 노정희 대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정희 대법관 그때 무슨 소쿠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선거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그거 책임지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선관위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이 저런 비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장으로서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필요가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내년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 편 대법관을 여기다 앉히려는 거 아니야? 여당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근데 글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언제 한번 봅니까? 언제 선거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할 때를 보는 거고 또 국가 우리의 의전 상상 보면 뭐 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뭐 이런 뭐 헌법 뭐 5개 기관인가 들어가요.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의전은 받고 하면서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만두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임명해본들 또 다른 대법관이 올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과도하게 야당 측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일을 저렇게 했으니 거기에 대한 지휘 책임은 위원장한테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봐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뭔가 미온적이다. 정치권 질타를 받고 있죠. 그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여야가 다르게 또 보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안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취업 이거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입시와 취업 요즘 세상에 대단히 민감한 이슈가 뭔가 터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중에 이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앉아있던 승객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가가지고 그분을
당겼어요. 그 항공기는 그 파킹하기 전까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동 중에 이제 이 해당 승무원분께서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막은 거예요.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문 여신 건가요? 아니요.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삭제했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한 거고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뛰어내리려고 했고요. 아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벨트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승무원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고요. 네. 그러면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했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왼팔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냥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잡았어요. 잡고 있으니까 그때 승무원분이 오시고 승객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락 된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탑승했을 때부터 뭐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 두리번 저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냥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 지난 26일이죠.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 깜짝 놀랐죠.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데 승객 한 명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어 제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그 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요. 제목이 온몸으로 열린 비상문 막은 승무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 남성분 계시죠? 이분이 이른바 빨간 바지 의인 뭐 그래갖고 이 문제를 일으킨 남성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준 분. 그래서 지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승무원들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뭔가 바가 하나 있죠? 이거 크게 보겠습니다. 사진 좀. 사진 좀 크게 잡으세요. 바가 하나 있고요. 뒤에 승무원이 서 있죠? 승무원이요. 문을 양쪽에 잡고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 뭐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요. 이 상태가 뭐냐면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착륙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겁니다. 참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이런 일도 왔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는 도대체 승무원들이 뭐 했는가 했는데 그 안에 탑승객들의 어떤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제압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뒤늦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아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보면 추가 피해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 설치했고 공항 활주로 내릴 때 승객 추락 등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몸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김준수 전 총장님.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나고 사고 수습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뭐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자 이 항공사에서요. 이 비상구 앞자리 좌석을 판매 금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 앉아있던 분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 비상구 좌석은 사실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승무원 도와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안내도 받고 했는데 그럼 그 자리가 비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좀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나기를 좀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너무 좀 빨리 뭔가 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면 비상구에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와서 항상 비상시에 이렇게 작동할 때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설명도 하고 그런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마당에 잡초를 뽑아라 그러면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아주 뭐 공구리를 쳐버리는 겁니까? 그럼 아주 그냥 이렇게 잡초가 안 나게 해버리는 건데 그 용도에 맞게 항상 뭐 저기 한 좌석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그때마다 항공 그 자리 안전 배치의 직원들을 항상 직원들이 그 승객에게 협조를 구하고 다시 설명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해서 비상시에 대처하게 해야지 꼭 비운다고 뭐 그러게 말이에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되게 체격이 좋으신 남성분들이 주로 앉게 하거든요. 그리고 비상시에 도움을 주세요라고 당부하는 자리인데 아예 이제 안 팔겠다. 그거 비워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30대 남성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어요. 뭐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는데 이분은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이거 만약에 이런 분이 정혁진 변호사께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는 안 맡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사건 안 맞겠다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제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천만다행으로 별다른 큰 피해나 이건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천만다행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이런 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일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보도를 한다 그래요. 한국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비행기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비행기 문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제정신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알려지기로는 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구속은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항공보안법이거든요. 예. 항공보안법 39조나 46조가 적용될 것 같은데 46조는 항공기 내 폭행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폭행만 해도 항공기니까 이게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인데 제 생각에는 폭행죄가 아니고 항공기 파손죄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항 중인,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했을 경우에 문 열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안전을 해친 거는 분명해 보여요 지금.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비행기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었고 거기 이제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떨어졌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엄청난 행위를 한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항공기 파손죄로 의율 하고 뭐 이런저런 재반 사정을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좌석 파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 자리에 몇 번 앉아봤어요. 예. 그랬는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편하고. 다리를 좀 뻗을 수 있고. 다리도 뻗을 수 있고. 그런데 저 자리를 갖다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아니고 진짜로 항공기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진짜 건장한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저걸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에서 뭐 당장 안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앞좌석 비상구 앞자리 좌석 안 판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비행기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괌입니다. 뭐 태풍도 보통 태풍이나 슈퍼 태풍 때문에 괌 하늘이 뭐 꼼짝 말하죠.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가셨다가 못 돌아왔는데 지금 비행기가 떠서 돌아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 좀 화면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 오후 괌항공, 괌공항 운행 재개했다. 현지 고리 3,400명 오늘부터 귀국길. 여기 이제 뭐 휴가 등 가셨다가 묶이신 분들인데 이 정도였다 그래요? 여기 나무 좀 보세요. 뭐 나무에 달려 있는 게 없네요. 다 날아갔네요 지금요. 지금 뭐 영상도 화면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었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럼요 이 괌 상황을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목소리와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투바키 같은 경우는 굳이 제일 괌에서 비싼 데인데도 태풍 이후로 지금까지 단지 상태거든요. 열이 너무 많이 계속 나는데 상비약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수학과 진료만 봐도 늘겠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 수가 사실은 없죠. 딱히 가도 뭐 열 같은 건 처방해 주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이게 제보로 들어온 영상들이거든요. 뭐가 다 날아갔네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저 정도 상태인데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지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공항이 폐쇄가 됐죠. 이제서야 오늘 이제 귀국길에 올라서 우리 시각으로 오후 8시 한 40분경에 첫 비행기가 이제 도착을 한다 그러죠, 괌에서. 그리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차례대로 내립니다. 아마 그분들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냥 드디어 돌아왔다 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역시 변호사께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해외 나가는데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진짜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괌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미국령이긴 한데. 예, 미국 땅이죠. 그 사이판보다는 큰 섬이지만 괌이 그렇게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 저런 그 태풍의
그 피해를 봤을 때 예. 어찌할 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번에 이제 뭐 연휴도 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모양인데 한 3,000명 넘게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공항이 오픈돼가지고 그 빨리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영기 의원. 며칠 묶이긴 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보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나무들이 앙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달려 있는 게 없네요, 나무에. 아마 야자나무로 추정이 되는데 저런 것들이 하나도 잎이 없어질 정도면 굉장히 센 바람이었는데 보통 저런 센 바람을 동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파도나 해일까지 직면할 수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이 뭐 다치거나 실종됐다라는 보도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돌아오셔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정도를 그냥 억지로 거기 남아있어야 불편한 게 한두 개였으면 특히 약 같은 거를 좀 충분히 안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 약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 관련 의혹 제기에 살해 협박. 그리고 이게 뭡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라. 공격당한 비명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네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무슨 협박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한국게임학회장이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약간 전문가로 요새 뭐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신데 여기 보면 위정현 게임학회장, 한국게임학회장은요. 저와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가 반응이 안 좋은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변창호 코인상환학교 운영자는요. 이거 하태경 의원이 좀 밝혔는데 끔찍한 살해 협박 받는 중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요. 뭔가 의혹제기하니까요. 역진 변호사,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지금? 선을 넘은 건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비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부적절한 거는 상임위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적인 의혹은 어떤 의혹이냐. 혹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한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부정한 그런 코인을 받은 거 아니냐.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정보를 캐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살해 협박을 한다? 그러면 뭔가 뒤에 더 조직적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더 좀 수상하다. 이렇게까지 뭐가 반응이 나오는 건 더 수상한 거 아니냐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전문가들한테 살해 협박까지 하냐? 그럼 뭔가 그 뒤에 조직적인 거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또 이제 이런저런 거래 같은 거 했던 게 굉장히 민감했던 작년에 그 초박빙 대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살해 협박을 하는 게 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 거니까. 이런 협박을 보내는 분들은 누구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그 협박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협박죄로 이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저런 협박을 갖다가 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좀 화면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 안동 지역을 방문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약간 뭐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그래요? 여기 보면 뭐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박용진 아름답게 살아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름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밝히기를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자기 보고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당을 바꾸라는 소리네요. 그럼 이른바 이분들은 박용진 의원을 이른바 요새 민주당에서 자주 쓰죠. 수박 뭐 이렇게 본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요.
이른바 이 개딸로 불리는 이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이런 분들의 얘기라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팬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지고 나는 여기 뭐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우택 변호사 나오셨는데 영상에 신성범 재원님.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의 관계는 BTS와 BTS 팬클럽인 아미의 관계다. 뭘 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저게 다 그런 논리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양념론이 다 같은 맥락이죠. 나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어쩌란 말이냐. 나는 지지자층들을 못 버립니다. 근데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다시 말하면 저 강성당원대로 해야 될지 뭐 열성당원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런 분들과의 관계,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특징이 뭐죠? 이른바 개딸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배타성과 폭력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배타성과 폭력성. 다른 사람은 싫어. 우리는 이재명 중심이야. 이재명을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조직이야. 여기에 반대되는 거 하면 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싫고 박용진이는 국힘으로 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거는 반민주주의적인 거예요. 반정치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장직,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정도는 내려놓는 게 맞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건 명예직이기도 하니까 저는 안 하랍니다. 다만 우리 당내에서 다른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라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뒤에 꼭 한 줄씩 붙이잖아요. 뭐 남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은근히 보면은 뭐 즐긴다기보다는 여유를 남기기 때문에 지지자 입장에서는 대표님은 그러시면 우리는 쟤들 용서 못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그거다. 배타성과 공기성.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의 존재는. 첫째, 대내적으로 보면 당내 투쟁에서는 완벽하게 반대 세력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 정부를 바깥에서 최고 공격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인상도 저는 감히 뭐 숨길 수 없다라고 봐요. 전혁기 의원. 그러면 BTS의 팬클럽인 아미와 개딸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 팬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자에 대한 그런 팬덤이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지향해야 될 점은 폭력적 팬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두 정당 다 이런 폭력적 팬덤은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태극기 부대로 비롯한 이런 폭력적인 행태가 2년 전에도 보여왔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도 이런 모습들을 사실 민주당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두 정당 모두 폭력적 비판에 대한 손절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더 막 격화되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 지금 뭐 안산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 윤리심판원장이 한 얘기가 좀 있어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저 위 위원장도 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또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 심판위원장의 저런 말씀은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합의할 문제지 공격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계속 뭔가 김남국이 뭐 돌아서 뭐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다시 지역구 쪽에 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뭐 사진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모습일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